부동산 시장에 지금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크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요, 결국의 핵심은 가계부채랑 기업부채인데, 그 중에서 특히 더 핵심이 되는 것들을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부동산 PF겠죠. 그래서 부동산 PF가 지금 안정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정이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아무리 안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이 10.38,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죠. 연체율은 10.38까지 올라갔고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20%를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지원책은 쓰고 있죠. 28조 4천억 공급한다고 하고 대주단 협약이 이번에 나오고 있죠. 부실방지 총력이다. 자, 금융권 부실방지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PF가 터지긴 터질 건데 이게 금융권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유동성을 붓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첫 번째, 지금 금융권의 유동성을 부을 때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사태는 금융권에 부은 유동성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효과는 끝났어요. 이거는 CPI가 떨어지는 걸 보면 답이 나오고, 다만 근원 CPI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유동성을 퍼부어 놨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티가 안 나고 있다가 통화 승수가 워낙 떨어지니까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통화 승수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지금 돈을 저기다가 붓는다는 거예요. 아마 저기서 나오는 돈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은행권에서 돈을 붓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은행권에서 붓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 결국에 1금융권이 2금융권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진다는 소리고, 2금융권도 계속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바젤3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는 적용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도 원래 6월에 끝나요. 맞출 수 있는 은행들 물론 있겠죠. 맞출 수 있는 은행들은 있지만 그걸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금이 경색되겠죠. 은행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되고,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예금을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대출을 갚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금융권에서 금리를 올린다. 2금융권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이거는 정부에서 바란 바가 아니다. 원래 지금은 금리를 올려야 될 시기입니다. 은행권은 은행권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금 관치로 막고 있죠. 그 관치로 막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 끝나서 이제는 금융권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자영업자나 이런 쪽에 문제가 남아있지만 금융권은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금융권 위험해요 지금. 2금융권은 리스크가 크죠 지금. 이거는 시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부동산 PF 리스크가 지금 터질 것이라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다 해가지고 뱅크런처럼 나지 않도록 지금 안심을 시키는 중이지, 그 실리콘밸리 뱅크런 났는데 이 뱅크런이 연쇄 뱅크런으로 번지지 않도록 옐런이 한 게 뭐예요? 예금 금액 전액 보장해 줄 테니까 돈 빼지 마라. 여기는 일단 그렇게 한다. 그럼 다른 데도 그런 선례가 생기지 않겠냐? 너무 급하게 돈 뺄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지금 안심을 시켰듯이 PF 리스크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풀 것이다, 계속 안심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안심이 굉장히 살얼음판 위다. 그래서요, 아까 라임제이님이 주가 조작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가 조작 된 것 중에서 PF 부실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SG증권 여기 매물 폭탄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다. 물론 이거는 주가 조작 정황이죠. 주가 조작을 한 건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여기가 부동산 PF를 굉장히 많이 내줬다. 그래서 이게 터졌나? 주가가 갑자기 왜 떨어지지? 터졌나? 바로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금융권에선 터질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연체율도 높죠.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갑자기 예금을 빼갈 수도 있죠. 그래서 뱅크런처럼 터질 수도 있는데, 아, 주가 폭락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다? 아, 부동산 PF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뱅크런보다 더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PF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여기에 레고랜드 시즌2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레고랜드처럼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레고랜드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지방채는 거의 국채급이죠.
지방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채권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PF도 굉장히 높게 받았던 것처럼. 근데 이런 사건이 또 터지려고 합니다. 자, 4조 원의 개발을 강서구청에서 기업부탁. 사업 조달 비용만 1조 3천억인데 뭐예요? CJ 공장 부지 개발 사업.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강서구청에서도 이건 강서구청을 무조건 욕한다가 아니라 기부 체납 안에 내부 검토 과정에서 혜택이 부실하다. 그래서 응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또 터지게 된다면, 자, 한 번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 한 번 망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돈 좀, 내가 진짜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한 500만 원만 꺼줘. 아,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사업하다 한 번 망했어요. 아, 그럼 시기가 안 좋았겠구나 하고 5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도 있죠. 친한 사람이고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한 2번 또 말아먹고 다음 사업했는데 또 말아먹고 그러면요, 아무리 보여지는 게 그렇더라도 아, 저 사람은 겉보기만 그렇지, 내가 저 사람 뭘 믿고 돈을 빌려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레고랜드 한번 터졌는데 그때보다는 여파가 작아 보이더라도 또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뢰도가 뚝 떨어지고. 그러면요, 지금 기껏 눌러놓은 채권금리 어떻게 눌렀어요? 관치로 예금금리 누르니까 예금에서 자금 빠져가지고 채권 산 거죠. 안전자산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실리콘밸리 뱅크 터지면서 채권이 안전자산이 아니다 라는 심리가 생겼고, 두 번째로요, 저런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게 또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이 위험자산으로 보일 수가 있죠. 채권에서 자금이 빠지면 채권금리 다시 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 상황에서 관치로 누르더라도 코픽스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요, 관치로 누를 수 있는 거의 한계는 가산금리예요. 가산금리를 누르니까 채권으로 조금 이동하고, 채권금리가 조금 떨어지니까 또 가산금리 또 누르고, 거기에 그 채권금리 떨어지는 부분이 반영되고, 이게 지금 한계까지 떨어져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예금 대출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픽스 금리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죠. 채권금리가 누를 만큼 눌러져서 이제는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 채권 가격이 고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 저 비싼 채권을 왜 사? 고점인데. 물론 안전자산이니까 떨어져도 그렇게까지 손해는 안 보겠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왜 잡아야 돼? 이런 심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저기서 저런 거 한번 터져봐라. 채권런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 PF가 터지는 거 외에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파생상품이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보면 파생상품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졌는데 부동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게 금융권까지 번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증권사의 파생상품 생각해보면요, PF, 채무 보증이에요. 자, 그러면 채무 보증이 뭐냐? 우발 부채로 분양이 되지 않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면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기관. 즉, 쉽게 이야기해서 보험이죠, 보험. 여기 사업이 진행하는데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뭘 믿고 빌려줘? 아, 우리 여기 보증기관이 보험 들어줬습니다. 보증기관에다가 보험 가입했어요. 여기서 다 체크해보고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보험 내줬어요. 안전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동산 PF를 빌렸고 이렇게 보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이다. 요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굉장히 떠오를 수밖에 없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무슨 일이 터졌냐? 주택담보부 증권이라는 파생상품이 나왔죠. 주택이 있으면 요거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샀다.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들은 많아지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계속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은행은 돈은 벌고 있는데 원금이 없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돈을 더 이상 못 빌려줘.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증권을 만드는 거죠. 증권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찾았다. 이게 주택담보부 증권이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인데 7억을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요, 여기서 한 이자 막 5% 받는다. 그러면 이 7억짜리로 증권 만들어가지고 투자자한테 아, 이거 수익 4% 나는 겁니다 해서 또 7억 빌려오고, 그럼 다음 거에 또 7억 빌려줘서 또 5% 받고 4%.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돈이 남죠. 그럼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많으니까 남는 돈을 계속 은행에다 빌려줘서 4%의 수익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파생상품이 생겨서 유동성이 부풀려졌죠. 그러니까 이걸로 부족하니까 더 부풀리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CDO죠. 그래서 부채담보부 증권, 이 채권들을 모아가지고, 자, 프라임, 알트 A, 뭐 서브프라임 이런 등급들을 모아서 주택담보부 증권을 만들었죠. 그랬을 때 이 부채담보부 증권을 만드는데 서브프라임은 못 믿겠잖아요. 그러니까 막 프라임 90개,
그 다음 평균 등급이 Alt-A 뭐 한 8개, 서브프라임 2개, 막 이런 식으로 섞어서 묶어가지고 증권을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막 투자자들한테 소개를 해요.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 그래? 이거 엄청나게 남는 장사인데? 얘네들이 못 갚으면은 담보가 엄청 비싼데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안전자산이구나 라고 만든 게 부채담보부증권이죠. 여기서 CDS, 자, 신용부도수압부죠. 뭐예요? 위험을 보증한다. 얘네도 돈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무슨 돈으로? 얘네가 그래도 혹시 터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그거 위험을 보증해줄게. 보험이죠, 보험. 우리가 보증해줄게. 그래가지고 CDS에 가입하면은 예를 들어 별 3개짜리 등급이 보험까지 들었어. 그러면 얘는 별 3개 정도로 안전했는데 보험 들었으니까 더 안전하네? 별 4개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CDS죠. 자, 다시 뭐가 떠오른다고요? 자, 결국에는 여기서 주택이 터지면서 얘네가 터진 거죠. 부동산 PF가 돈을 잘 번다. 그러니까 금융권이든 어디든 막 투자를 했죠. 이금융권이든 증권사든 보험사든 막 투자를 했죠. 계속 집값은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위험해지면 어떡해? 그러면은 우리가 PF 채무 보증을 할게. 무조건 안전하니까. PF는 무조건 돈 버는 거야. 우리가 PF 채무 보증할게. 매우 비슷해 보이는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가 또 나오고 있다. 돈이 된다. 굉장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잖아. 화폐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야. 금리 영향은 거의 없어. 대출 영향 거의 없고, 규제하면 집값 폭등하고, 규제 완화하면은 순풍이 다시 불 거야. 무조건 부동산은 오르는 거야. PF 투자하자. 사람들 몰리는 거 봐라. 심리 엄청나게 돈 벌겠지. 만에 하나 손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험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 안심하고 들어와.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 터지면 끝이죠.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가계부채 리스크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전세 문제죠.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에서는 지금 전세 사기는 당연히 대부분 아파트에서 안 터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빌라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서 막 터트릴 생각은 안 하죠. 그러니까 바지사장처럼 무갭 투기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무갭 투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터지고 있는데, 이게 빌라,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근데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 평가 금액을 굉장히 낮게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2금융권, 특히 이런 데서 업계까지 해주면서 돈 많이 빌려줬는데 물린 거죠. 여기에 PF 외에도 전세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다. 근데 지금 전세 사기 왜 터져요? 처음부터 사기칠 작정으로 했으니까 터진다가 아니에요. 사기칠 작정을 한 놈도 남겨먹을 만큼 남겨먹고 터뜨려요. 그러면은 그 전에 터뜨릴 수도 있는데 왜 지금 터지느냐? 그 이유는요? 역전세 때문이죠. 전세가가 올라갈 땐 계속 남겨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의 주범들은요, 임대차산법으로 전세가 오른다고 지읒이읒하던 유튜버, 언론 전문가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증액으로 했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역전세가 터지고 있다는 소리죠. 전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한 곳이 10,000건에 육박하고 있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감액갱신이 역대 최다다. 근데 전세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감액 비율은 25%밖에 안 되는 이유는요, 여걸세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같은 금액으로 연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게 다시 만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한 번 정도는 더 버텨주는데 이제 빼야겠다 라고 싶을 때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기가 언제 크게 온다? 21년 하반기부터 전세값이 크게 올랐다. 하반기부터 개소리예요. 21년 하반기부터가 아니라 아까 그래프도 보셨겠지만 21년 하반기까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갱신하게 되면은 굉장히 역전세가 심할 수밖에 없다. 21년 상반기보다 21년 하반기가 더 전세가가 높았는데 23년 상반기보다 23년 하반기는 전세가가 더 낮을 것이기 때문에 요 갭보다 요 갭이 크다.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크게. 이런 부분까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다가오고 있는 핵폭탄급 큰 리스크 2개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PF, 두 번째가 역전세. 물론 다른 리스크들도 많죠. 핵심은 가계부채에 있고, 이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터지느냐가 딱 보였을 때 저런 쪽에서 먼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영끌은 버텨라, 버티면 답이 온다. 지금 올인했기 때문에요, 어디서 터져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이상 영끌은 최대한 버티려고 할 것이다. 저런 데서 터지면 영끌도 우수수 무너지는 거. 이런 부분 봤을 때요, 시간폭탄이 제깍제깍 흘러가고 있다. 이게 한번 터지면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터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루고 심지 늘려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터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이 이제 바닥이니까 사야 된다 라고 생각했다가 물리지 말아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